자, 출발하겠습니다. 1908년 영국의 수학자 조지 하디와 독일의 의사 빌헬름 바인베르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하디라고 하는 요 분하고요. 그 다음에 바인베르크라고 하는 이 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과 관련해서 즉 멘델의 유전 법칙에 기초한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디부터 한번 볼게요. 하디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제 인구 집단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번 끌어갈게요. 하디의 관심사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어디에서도 실제 인구 집단에서도 정말로 그 말대로 되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제 인구 집단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 내에 두 대립 유전자, 대문자 A와 스몰 a가 전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대립 유전자 빈도를 각각 P하고 Q로 설정했습니다. 대문자 A하고 스몰 a하고 서로 대립하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각기 출현하게 되는 빈도를 그 빈도는 수치로 나타나겠죠. 그 수치는 P하고 Q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작위 교배 시 다음 세대의 유전자형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디의 얘기인데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고 좀 짧은 설명이기는 해요. 자,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요겁니다. 자, 하디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제 인구 집단에서도 성립이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그 빈도를 분석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디의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바인베르크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바인베르크는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바인베르크는 인구 집단의 유전 형질 분포를 분석을 해서 두 대립 유전자가 이때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대문자 A하고 스몰 a하고 이 두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로 결합하면 무작위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사항이 있네요.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면은 세대를 거쳐가면서도 그러니까 당대가 아니라 그 이후 세대로 그 후손들로 가도 세대를 거쳐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치더라도 유전자의 그 구성 비율인 유전자의 빈도가 이때 유전자의 빈도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대문자 A와 스몰 a가 나타나는 빈도가 후손으로 내려가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유전자 빈도는 막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가설이요. 자, 그래서요, 그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유전 질환 발생 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제 통계와 비교하면서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수학적 모델과 집단 유전학적인 그 분석이 결합된 결과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하디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인베르크의 이야기까지 합쳐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하디는 아까 살짝 정리를 했으니까 바인베르크 얘기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바인베르크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가설을 세우느냐. 자, 무작위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로 지나갈지라도 거치더라도 그 유전자의 빈도는 일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디의 생각과 바인베르크의 생각을 같이 정리를 해서 나타낸 것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 요게 사실이 요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화두인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단락 넘어가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유지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요, 이러한 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 구현되는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충족된다. 그게 아니라 이 중에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될 때.
그쵸? 모두 다 충족될 때 유지된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1번. 자,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러니까 개체 수가 많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작은 집단에서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만한 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쵸? 이 뭔가 무작위로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집단에서는. 근데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좀 영향을 덜 받겠죠. 자,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자, 교배는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무작위 교배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무작위 교배가 아니라 특정 유전자형끼리 선호하는 교배가 일어난다면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자형의 빈도 구성의 평형 상태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특정 유전자형끼리 선호하게 되면 얘네들의 빈도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사항이 뭐라고요? 무작위 교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순간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아닌 다른 변수가 갑자기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겨난다면 기존의 유전자 빈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외부 개체의 이 입자가 들어온다 할 때 입구의 입이에요. 외부 개체에 외부 유전자가 들어오는 것이나 또는 기존 개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출의 출자가 출구의 출자입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죠? 이 집단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이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집단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은 이입. 어찌 됐든지 간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이런 것들은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입과 이출을 함께 퉁쳐서 이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주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입은 외부 집단의 유전자를 도입하고 이 출은 집단 내부의 유전자를 바깥으로 내보내 소실시켜서 양쪽 모두 집단 내의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선택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 부연설명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요. 특정 유전자형이 생존이나 번식에서 더 유리하다면 해당 유전자의 빈도가 세대를 거쳐가면서 점차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살아남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자연 선택인데 그렇게 되면요. 잘 살아남는 친구들의 유전자들의 빈도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지금 현재 지문에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정리하면,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배는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외부 개체의 이입, 그 다음에 기존 개체의 이출과 같은, 들고 나는 이주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제 조건들 총 5개였죠.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이 아니라 모두 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제 지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지문에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나비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요. 지금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쭉쭉쭉쭉 N세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대로 가는 것이고요. 자, 포인트는요. 첫 줄에 있는 거는 검푸른 날개. 이 유전 형질이 어떻게 발현되는 친구들? 검푸른 날개로 나타나는 친구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대문자 A, 대문자 A.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같이 접합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데 대문자 A와 대문자 A가 만나면은 검푸른 날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문자 A와 작은 스몰 a가 만나면 이럴 때는 검푸른 날개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푸른 날개.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스몰 a만 만났을 때에는 흰 날개.
그쵸.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 유전 얘기가 굉장히 주목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그림을 살짝 이제 봤으니까요. 이제 지문에서 설명하는 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그림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이러한 조건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조건. 이 조건이 충족된 나비의 개체군에서 두 대립 유전자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각각 전체 유전자의 빈도 0.7과 0.3을 가질 때 세대가 유전자형의 분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자, 대립 유전자, 그쵸? 대문자 A의 방식과 소문자 A의 방식이 이제 유전자 빈도가 이제 각기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자, 실제로 하나씩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필자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1세대에서 대문자 A의 유전자는 동형 접합 우성형, 혼자서가 아니라 같은 형태, 동형이란 얘기가 같은 형태가 서로 접합 붙어있는 거, 똑같은 게 붙어있는. 근데 하필 여기서는요, 대문자 A가 2개 붙어있는 대문자 A, 대문자 A의 요 개체의 개수가 지금 몇 개요? 490마리. 자, 그림에다 제가 지금 표기해 드렸습니다. 검푸른 날개 대문자 A, 대문자 A가 만난 케이스가 490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비는 모두 몇 마리예요? 하면은 490마리이지만은 이 490마리의 나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그 중에서도 대문자 A의 유전자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으면은 490개가 아니죠. 왜? 한 마리당 2개씩 갖고 있으니까 곱하기 2 합니다. 그래서 490이 아니고 곱하기 2 해서 2개씩 총 980개.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은요, 똑같지 않은 서로 다른 형태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만난 개체는 요거죠. 중간 정도의 푸른 날개.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다른 형태 유전자가 접합되어 있는 이형 접합이고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만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마리가 되어 있어요? 420마리라고 되어 있죠. 자, 요때 420마리에는 대문자 A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하나는 소문자 A니까. 대문자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그쵸, 이 중간 정도의 푸른 날개 친구들 중에서는 대문자 A는 곱하기 2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420개. 그래서 전체 대문자 A 유전자는 1400개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그쵸, 검푸른 날개. 자, 색깔이 검푸른 맞나요? 그쵸. 검푸른 날개일 때에는 대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둘이 만나는 케이스. A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유전자는 곱하기 2 해서 980개. 그 다음에 자, 이게 검푸른 날개는 아닌데 중간 정도 푸른 날개인데 요 녀석 친구들한테는 또 대문자 A가 2개까지는 아니어도 1개 정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개 들어가 있는 이 대문자 A의 개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중간 정도 푸른 날개는 420마리인데 420마리 가운데에 대문자 A는 1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대문자 A가 420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요렇게 980개의 대문자 A와 420개의 대문자 A를 합하면 전체 대문자 A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 우리 세 번째 줄에 있는 흰 날개는 왜 안 봐요? 자, 흰 날개에는 대문자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흰 날개는 대문자 A가 없으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A를 구하려면 대문자 A가 있는 케이스만 찾아서 총합을 알면 되니까요. 그래서 980 더하기 420을 했더니 1400, 즉 대문자 A의 유전자 개수는 총 1400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a, 스몰 a의 개수가 또 궁금하죠?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필자는 바로 얘기하네요. 작은 스몰 a의 유전자는, 자, 큰 대문자 a가 들어가 있는 검푸른 날개에는 작은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거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만 이 작은 a가, 스몰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합하면 되는데, 이 스몰 a의 유전자는, 자, 대문자 a와 스몰 a가 만나는 요
E형 접합 개체에서 근데 마리수가 모두 몇 개요? 420마리. 근데 거기에 작은 A는 420개, 그 작은 A가 개체당, 마리당 한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현재 420마리니까 개수로는, 이 유전자의 개수는 420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일 때에는 A가 한 개예요? 두 개요?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를 깔고, 마침 흰 날개 가지고 있는 나비가 90마리라고 해요. 그러면 90마리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90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왜? 스몰 a가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죠. 곱하기 2를 해서 총 180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스몰 a의 개수를 확인한 것과 세 번째 줄에서 흰 날개일 때의 스몰 a의 유전자 개수를 확인한 것을 두 개를 합해요. 합하면은 전체 이제 스몰 a의 유전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모두 몇 개다? 600개다. 자, 이것도 이제 칠판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문자 A와 스몰 a가 만나는 E형 접합에서 이제 이번에 관심사는 대문자 A가 아닙니다. 작은 스몰 a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것인데 이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나비의 이제 개수가 420마리라고 해요. 근데 420마리 가운데서 작은 A가 모두 몇 개 정도 들어있을까? 요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마리당 한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총 420개가 들어가 있구나. 뭐가? 작은 A가. 그 다음에요. 흰 날개의 친구들은 스몰 a가 두 개씩 들어가 있죠. 근데 마침 얘네들이 흰 날개는 모두 90마리라고 했고요. 90마리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180개. 그러면요. 위에 있는 420개와 아래에 있는 180개를 더하면은 작은 스몰 a의 이 유전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더하면은 600개. 자, 그러면요. 이 노란색으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큰 대문자 A는 그 유전자 개수가 1400개. 작은 스몰 a의 유전자 개수는 총 600개. 자, 그래서요. 자, 전체 우리 나비들의 유전자 개수 말고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나비를 헤아리는 그 개수로는 개체 군수는 다 합했더니 490 더하기 420 더하기 90마리 했더니 420을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000마리. 나비는 모두 1000마리인데 이 1000마리의 친구들 가운데에 확인되어지는 유전자의 개수는 모두 몇 개냐 했더니 요 1400개하고 600개를 더한 2000개다. 개체는 1000마리, 전체 유전자 수는 200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갑시다. 그렇죠. 맞아요. 이 개체군은 나비는 모두 다 총 1000마리이며 그 다음에 개체 하나당 2개 유전자를 가지니까 그쵸? 전부 다 2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0마리 곱하기 2 해도 괜찮아요. 전체 유전자 수는 개체 수가 아니고 전체 유전자 수는 20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이제 또 다른 얘기합니다. A, 대문자 A가 나타나게 되는 빈도를 구해야 돼요. 빈도는요. 얼마나 자주 출몰을 하는지. 그러면은 전체 가운데에서 얘가 나타나는 그 개수를 알면은 그 빈도라고 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대문자 A가 나타나는 유전자 빈도를 이제 P 값이라고 한번 설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P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유전자의 2000, 원래 유전자 개수가 지금 2000개잖아요. 2000개 가운데에서 대문자 A가 몇 번 나온다고요? 1400번. 그렇죠. 그래서 2000분의 1400이에요. 근데 2000분의 1400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70%, 이제 소수점으로 얘기하면 0.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문자 A가 아니라 소문자 A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몰하게 되는 유전자 빈도, 이번에는 P가 아니고 Q라고 할 텐데 역시나 전체 유전자 수는 2000개. 2000개 가운데에서 스몰 a가 나타나는 그 개수를 봤더니 몇 개? 600개. 그러니까 2000분의 600이 되는 것이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30%, 소수점으로 처리하게 되면 0.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보시죠. 그래서 대문자 A의 유전자 빈도는 전체 유전자 개수가 2000이니까 분모는 2000 중에서 대문자 A가 나타나는 개수는 1400이니까 2000분의 1400 해서 0.7. 그 다음에 스몰 a의 유전자 빈도는요. 어쨌든 전체 유전자 수는 2000개잖아요. 2000개 중에서 작은 스몰 a의 개수가 600개니까 2000분의 600 해서 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집단 내에서 모든 개체는 반드시 대문자 A나 또 스몰자 A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P값과 이 P값이 뭐예요? 대문자 A가 나타날 빈도. 그 다음에 Q는 뭐예요? 소문자 A가 나타날 빈도. 그때 P와 Q의 더하기 합은 1.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유전자 빈도를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형 빈도도 제시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 동형접합 우성형.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대문자 A끼리 만나는 요때의 빈도는요. 그쵸. 우리 경우의 수 이제 수학에서 공부했다가 그대로 여기 와서 써먹으면 돼요. 그때에는 이 A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만날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A 유전자를 부모 양쪽으로부터, 그쵸. 아빠한테서도 대문자 A를 받고 엄마한테서도 대문자 A를 받는 케이스의 확률, 그쵸. 요 확률을 이제 구하면은 수치적으로, 그쵸. 아빠한테서 받는 대문자 A의 빈도는 0.7, 엄마한테서 받는 대문자 A의 빈도수는 또 0.7, 그래서 0.7 곱하기 0.7이니까 0.7의 제곱이 되는 거죠. 값은요, 0.49. 자, 이번에는요, 이형 접합. 자, 하나는 대문자 A고요, 하나는 소문자 A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자 그대로 따라서 읽어볼게요. 부모 중에서 한쪽에서 대문자 A, 두 분 중에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한테서는 대문자 A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이 대문자 A를 받는 케이스의 그 확률은 0.7이겠죠. 또 다른 쪽 나머지에서 스몰 A를 받을 확률은 스몰 A가 나타낸 빈도수 0.3이라고 했으니까 0.3이겠죠. 근데 보세요. 요거는 제가 조금 필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쭉 여기까지 따라오다가 갑자기 0.7 곱하기 0.3 또 0.7 곱하기 0.3 두 개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자, 요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요 케이스에서 이 0.7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아빠한테서 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0.3이라고 하는 게요, 엄마한테서 왔다고 칩시다. 요 케이스. 근데 이 순서가 요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죠. 반대로 이 0.7 대문자 A가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서 온 경우의 수도 역시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0.3 스몰 a가 아빠한테서 올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놓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0.7 곱하기 0.3 사실은 0.3 곱하기 0.7인데 같은 계산식이기 때문에 0.7 곱하기 0.3을 곱하기 2 한 것과 같다. 그래서 2가 이제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0.7 곱하기 0.3으로 해서 이 계산했던 값은 0.42가 되더라 그 얘기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서로 다른 유전자가 이제 아빠한테서 올 때와 엄마한테서 올 때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놓치지 않고 챙겨간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또 내려갈게요. 동형, 접합, 열성. 이번에는 대문자 A가 아니고 작은 a, 스몰 a끼리 만났을 때 요때는요. 요건 좀 쉽죠. 어차피 작은 스몰 a가 나타나는 빈도수가 얼마였어요? 0.3. 0.3에다가 또 0.3, 엄마일 때 0.3, 아빠일 때 0.3 두 개를 또 같이 경우의 수를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곱해버리면요 0.3의 제곱처럼 될 수 있겠죠. 그 값이 0.09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지금 쭉 하나씩 건드렸던 0.7의 제곱이 P의 제곱이죠. 그 P의 제곱이 뭐예요? 대문자 A가 나오는 케이스. 그게 이제 요 P의 제곱. 그 다음에 열성형, 소문자 A가 나오는 케이스는 Q의 제곱이죠. 요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EPQ는 뭐예요? EPQ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나타나는 케이스. 그게 이제 EPQ. 그러니까 요거는요, P제곱 플러스 EPQ 플러스 Q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그 빈도수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다 더하게 되면은 더한 합의 값은 1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전자 빈도가 유지된다면 다음 세대에서도 유전자형의 빈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유지되어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 여기까지. 물론 제가 이제 약간의 필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요. 자, 칠판으로 또 한번 봅시다. 요거죠.
대문자 A가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는 AA, 대문자 A, 대문자 A의 빈도는, 그쵸? 이 대문자 A가 0.7이었잖아요. 0.7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니까 0.7의 제곱해서 0.49. 그 다음에 이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만나는 케이스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문자 A가 0.7, 소문자 A가 0.3인데 이게 0.7이 앞에 올 때도 있고 0.7이 뒤에 올 때도 있고, 바꿔 말하면요, 0.7이 아빠한테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 0.7이 엄마한테서 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두 사례를 다 경우의 수를 합해줘야 되기 때문에 EPQ로 처리를 하면요 0.4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몰 a가 두 개 만나는 이 열성일 때는요, 이 스몰 a가 0.3이 현재 빈도수였잖아요. 0.3의 제곱으로 처리해서 Q제곱으로 0.09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유전질환의 경우에 특정 유전자가 두 개 모두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열성 유전병에 대해서 해당 유전자를 하나만 지닌 보인자가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자, 말이 좀 길게 보이니까요. 자, 좀 짧게 했어요. 요 케이스예요. 요 1번. 열성 유전병인데 그때의 보인자 규모를 추정하는 거. 그쵸. 그때의 보인자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다. 열성 유전병일 때 보인자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때 필요하다. 그때 써먹을 수 있다. 이것은 질병의 실제 환자 빈도와 함께 계산돼서 해당 유전자가 집단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분야는요, 보존생물학에서는요, 멸종위기종.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멸종위기종의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자, 얘네들의 유전자 다양성 분석하는데 쓰이거나, 또는요, 유전자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 법칙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요. 멸종위기종에서 유전자 다양성의 분석이나 또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할 때 써먹는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도 있어요. 가족관계를 판단할 때, 그쵸? 이거는 뭐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친자 확인하고 이런 거. 친자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우연히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을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친자 확률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가 용의자인가 확인할 때 법의학 분야. 자, 비록 실제 인구 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쵸? 실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조건을 완벽 충족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립 유전자 빈도가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면 이를 근거로 활용을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이 용의자의 DNA하고 일치할 때 이 일치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을 계산을 해서 해당 DNA가 용의자의 것이 아닐 확률이 희박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로 사용한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이제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아. 거의 흔치 않으니까 너가 범인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써먹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는 가족관계 판단할 때, 네 번째는 용의자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분석은 다 했어요.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개 방식. 자, 선지 1번부터 볼까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과 관련된 가설과 실험 과정 제시? 아니죠. 가설과 실험 과정 제시 아닙니다. 1번 제끼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원리를 학자들 사이의 논쟁이요? 학자들 사이의 논쟁 이런 거 안 나왔는데? 2번도 제낍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개념을, 이때 이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쵸? 아까 나비 친구들 있잖아요. 나비 친구들 막 이제, 어떤 그 빈도수 계산까지 하면서 막 설명했었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요, 맞아요. 그리고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쵸? 마지막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 응용 분야에게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인 거는 확인했는데 나머지 4번, 5번 선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선지 하디와 바인베르크의 실험의 차이점, 두 실험의 차이점, 이런 거 얘기 안 했고요. 또 뒤에 무슨 한계점 예시?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유전자 빈도 변화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자,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는 빈도 변화의 사례 제시는 안 했죠. 그래서 5번은 당연히 틀리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내려갑시다. 2번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입니다. 자, 틀린 거 찾기. 자, 틀린 거를 찾아야 할 텐데요. 자, 선지 1번부터 봅시다. 유전자의 빈도는 그 해당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 수를, 자, 가령 만약에 우리가 대문자 A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를 확인하고 싶어요. 대문자 A의 유전자 빈도를 알고 싶을 때에는, 그쵸? 요 대문자 A가 나타나는 그 개수가 모두 1400개라고 했었죠. 이 1400개를 뭐로 나누면 된다? 전체 개체수. 전체 개체수라고 하는 말. 자, 이 전체 개체수라고 하는 말은요. 나비가 모두 몇 마리? 그 얘기예요. 나비가 모두 몇 마리? 1000마리였죠. 1000마리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는요. 1000마리가 아니고요. 나비의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나비들 가운데에 포진되어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한 마리당 유전자가 2개씩 들어가니까요. 1000개가 아니고 2000. 2000 중에 1400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가 틀렸네요. 전체 개체수로 나누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유전자 수. 그쵸. 요렇게 바꿔야지 맞습니다. 요건 틀렸고요.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 3, 4, 5 한번 확인합시다. 보기 2번. E형 접합의 유전자형 빈도는 E형은요. 서로 형태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요. 요 상황이죠.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만나는 요 케이스의 빈도는 부모 양쪽에서 받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결합할 확률을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한테서 아빠한테서 받은 0.7, 엄마한테서 받은 0.3. 근데 아빠한테서 0.7을 받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서 0.7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아빠한테서 0.3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은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요. 부모 양쪽에서 받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결합할 확률을 더해서는 요때 요 더해서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다음 세대 유전자형 빈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쵸?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은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3번은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친자가 공유하는 특정 유전자가 집단 내에 그 무작위 개인에게서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계산해서 친자 판정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면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친자 확인할 때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보존생물학.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그쵸?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써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맞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기억에서 미음. 자, 기억에서 미음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에요, 여기.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의 5가지 조건. 거기에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밑줄 쳐 있죠. 자, V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요렇게 되어 있죠. 요 5가지 기억에서부터 미음. 자, 근데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전제로 한 종의 딱정벌레 실험에서 초록색과, 자, 색깔 나왔어요. 초록색과 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빈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초기에는 초록색과 그 다음에 갈색의 비율이 1:1이라고 하네요. 똑같아요. 집단 내 크기도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컸다. 자, 집단의 규모가 컸다. 그쵸? 그 다음에 교배 역시 무작위 교배.
그러나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서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에서 벌레들을 사육했다. 자, 환경이 좀 특이해요. 갈색 나뭇잎이 많아요. 요게 이제 조금 의구심이 좀 들죠. 이렇게 되면 혹시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 설명 보시죠. 이 환경에서는 갈색 나뭇잎이 많으면 초록색 벌레가 포식자에게 더 잘 눈에 띄어 그러면 초록색 친구들은요 살아남기 쉽지 않겠네요.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갈색 나뭇잎의 환경 때문이죠.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자연 선택을 야기한 거죠, 사실은. 요것으로 인하여서 자연 선택을 야기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벌레가 갈색 벌레보다 더 많이 잡아먹혔습니다. 그 얘기는 초록색보다는요, 갈색 친구들이 개체수가 많아졌다 그 얘기죠. 그 결과 몇 세대가 지난 후 초록색 유전자의 빈도는 크게 감소했고요.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외에 다른 색의 딱정벌레 나타나지 않았다. 자, 다른 색의 딱정벌레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돌연변이는 없었다 그 얘기죠. 자, 이제 보기 분석은 됐으니까요.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1번 선지, 딱정벌레 집단은 충분히 큰 규모였기 때문에 기억을 충족한다. 충분히 큰 규모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있죠. 충분히 컸다. 충분히 컸다. 그러면은 밑줄 친 기억이 뭐였는지 보세요. 예상은 되지만, 자, 여기요.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그러면 기억은 만족하죠. 그러면 1번 선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번 선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2번 선적. 실험에서 교배가 무작위로 이루어졌으므로. 자, 무작위 교배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을 충족한다. 니은 밑줄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니은은 여기에요. 여기 있네요. 교배는 무작위. 그쵸? 요거는 문제 없어요. 그대로 부합합니다. 선지 2번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실험을 위해서 선택된 그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은 미음을 충족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게 뭐예요? 자연 선택을 야기시켰다 얘기인데 밑줄친 미음을 한번 볼까요? 미음. 여기 있네요.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어겨버렸다,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실험 결과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말고 다른 색깔의 딱정벌레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디귿을 충족한다. 제가 마지막에 이거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디귿 밑줄을 한번 볼게요. 디귿 밑줄. 그쵸? 디귿 밑줄은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맞죠. 그러면은 4번 선지 얘기도 맞습니다. 이제 5번 선지 볼게요. 포식자의 출현은 외부 요인, 그리고 이 외부 집단의 유전자가 새로 이입. 자, 외부 집단의 이 포식자, 예를 들어서 이 딱정벌레를 잡아먹는 무언가가 이 유전자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외부 집단의 유전자가 새로 이입된다는 얘기는요, 교배한다는 뜻이에요. 포식자한테 잡아먹힌 거지 포식자하고 교배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이입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해결했고요. 4번 문제로 갑시다. 자, 어떤 유전지라는 X 염색체에 위치한 열성대리 유전자 스몰 D에 의해서 발현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옮겨볼게요. 자, X 염색체에 이제 관련된 질병이에요. 근데 열성 유전에 의해서 이제 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은 스몰 d로 표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때 이제 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한 인구 집단에서 남녀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을 때 남성 중에서 이 질환을 가진 개체의 비율인 표현형 빈도가 9%로 조사되었다. 자, 남성 중에서 나타나는, 남자 중에서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의 빈도가 9%. 자, 남자요. 근데 남자가요, XY죠. 그러면은 이 XY에서 이 X 염색체에 위치한 것만 질환이 된다면서요. Y 염색체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남자인데 이 질환이 나타난 게 지금 현재 9%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상 남자는 그쵸? 남자는 9%만큼 이 질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보기 박스의 다음 줄에도 이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보시죠. 남성은 XX가 아니고 XY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X 염색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죠. 하나만 갖고 있어서 이 질환,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비율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9%하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걸릴 비율은 9%, 예, 소수점을 표기하면 0.09 이렇게 되겠네요. 그대로죠. 그래서 이거는 Q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요 나타나는 빈도수. 이거는 0.09. 0.09. P가 아니고 Q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은요. 열성이니까. 그리고 정상 대립 유전자. 얘는요. 스몰 d가 아니고 대문자 d죠. 대문자 d의 유전자 빈도는요. 원래 P하고 Q하고 더해서 1이 된다고 하죠. 즉, 여기다 옮겨볼게요. P하고 Q하고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현재 지금 이제 이 Q 값이 0.09라면서요. 그러면은 이 P 값에다가 더하기 0.09를 했더니 1이 됐다 그 얘기는 P 값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한 이제 덧셈 뺄셈이니까요. 여기 나오기도 하네요. P 값은 그래서 1 빼기 Q 해서 0.91이 된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P하고 Q를 더하시면요. 더하면 1이 되죠. 이 집단이 하디바이메르크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 갖고 있으므로 여성 중에서 보인자는요. 요 케이스죠. 대문자 D, 스몰 d. 요게 이제 보인자잖아요. 이 보인자의 유전형 빈도와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 빈도는 대문자가 없는 스몰 d일 때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 유전자형 빈도는 각각 EPQ 그 다음에 Q제곱. 그쵸? 이게 대문자 D, 스몰 d는 우리가 앞에서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EPQ의 빈도수로 계산하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스몰 d끼리일 때는 스몰 d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P 값도 우리가 알죠. P는 0.91, Q는 0.09. 그러면요. 자, EPQ라고 하는 즉 P와 Q를 곱하고 0.91과 0.09를 곱하고 앞에 또 2를 곱해버리는 요 값은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0.1638 0.1638이에요. 즉 EPQ는 0.1638. 그 다음에 Q의 제곱은 0.09를 제곱하는 거니까요. 0.008. 그쵸? 0.008. 이렇게. 그쵸?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빈도 수치는 다 확인했어요. EPQ는 0.1638이고요. Q제곱은 0.008이고요. Q값은 0.09, 그 다음에 P값은 0.91. 그쵸?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선지 분석을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보기 1번이요. 이 집단 남성에서 질환이 나타나는 표현형 빈도는 남자는 Y하고 X하고 XY 염색체이기 때문에 근데 질환은 X에서만 나타난다면서요. 그래서 9% 그대로 0.09 그대로 빈도는 Q. 그쵸? Q 그대로 0.09. 그쵸? 요거는 문제 없어요. 0.09 그대로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이 집단 여성 중에서 정상 동형 접합자의 유전자형 빈도는 자 대문자 D, 대문자 D가 만나는 케이스는요. 이 대문자 D는 0.91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대문자 D 자체가 P인데 P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쵸? 그러면은 0.91 곱하기 0.91. 0.91의 제곱값이죠. P제곱이라고 하는 말 맞아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집단 내에서 질환 발현의 표현형 빈도는 여성형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 보세요. 그대로 따라갑시다. 여자가 이 병에 걸릴 빈도, 남자가 병에 걸릴 빈도. 자, 남자가 병에 걸릴 빈도는 0.09라고 했죠. 남자는 0.09요. 근데 여자는요. 언제 걸려요?
이 질환이 발현되는 여자의 케이스는 스몰 d일 때인데 그때는 Q의 제곱이잖아요. Q제곱. 근데 Q제곱이 얼마예요? 0.008. 여자는 0.0081이에요. 그러면은 0.0081 하고요. 남자가 걸리는 케이스 0.09하고 어떤 게 숫자가 더 커요? 0.09가 더 크네요. 수치 비교를 했더니 남자가 더 걸릴 빈도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높게라고 많이 틀렸죠. 낮게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 계산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3번이 틀린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이 집단의 여성의 보인자 유전자형 빈도. 자, 이 집단의 여성. 남자 아니고 여성이요. 그리고 보인자라고 했습니다. 보인자는요, EPQ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0.1638이요. 0.1638은 남성의 질환의 발현 표현형 빈도. 남자가 이 병에 걸릴 경우는 0.09. 0.09하고 0.1638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치상 뭐가 더 커요? 예. 여자가 보인자일 때가 0.1638이 더 크죠. 그래서 높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이 집단이 다음 세대까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면 다음 세대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여전히 0.91, 특별히 요 P는 0.91이다. 왜?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일정하게 그대로 여전히 유지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4번, 5번은 맞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치의 값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자, DNA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을 이용을 해서 용의자의 DNA와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용의자를 이제 판단할 때 써먹는 그 사례를 지금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DNA는 여러 개의 유전자 마커를 이용을 해서 식별 가능한 형태로 분석을 하는데요. 유전자 마커란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구간으로서 개인 식별이나 유전 정보 추적에 사용되는 기준점입니다. 사람마다 이 염기 서열이 다르게 나타난다. 요 특징 때문에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DNA 염기 서열 중에서 짧은 구간이 반복되는 부분. 그걸 이제 STR 마커라고 부르는데요. 특정한 구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횟수는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요. AGAT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STR 마커가 있을 때, AGAT가 반복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5번 반복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7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5번 반복되는 사람과 7번 반복되는 사람은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같을 수가 없어요. 이때 5회 반복형과 7회 반복형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로 간주한다. 즉, 5번 반복되는 사람과 7번 반복되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 대립 유전자로 간주한대요. 그래서 5회 반복형은 A라고 보고요. 7회 반복형은 B라고 본대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대문자 A가 소문자 A와 서로 대립 유전자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A와 B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이다 라는 그 설명인 거죠. 이렇게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인구 집단 내에서 A가 나타나는 빈도를 Q라고 하고요. 자, A가 나타나는 수치상의 그 빈도를 P라고 하고 B가 나타나는 그 빈도를 Q라고 한다면 각각 유전자형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선지 1번 보시죠. 자, 대문자랜다. 이제는 A하고 B만 있으니까 대문자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A와 A가 만나는 이 유전자형의 빈도는 A가요, P니까요. A가 2개면은 P의 제곱이죠. 그쵸? 그 다음에 B가 2개예요. 그러면 B가 2개면은 Q 제곱이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설명하면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DNA 염기 서열 중에서 AGAT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STR 마커는 이 선지의 설명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혹시 요거 때문일까요? AGAT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STR 마커가 있을 때 요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은 AGAT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 STR 마커는 대립 유전자로 볼 수 있겠군? 아니죠. 설명이 대립 유전자는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A와 B를 대립 유전자로 본다.
5회 반복하는 것과 7회 반복하는 것이 서로 대립 유전자다라고 했잖아요. 이 age, AT 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설명이 불충분하죠? 2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인 건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 선지 어떤 사람이 5회 반복하는 A와 7회 반복하는 B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집단 내에서 이러한 유전자형이 나타나는 확률은요. 그쵸? 아까 얘기했었던 그 보인자예요. A하고 B하고 요런 케이스.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PQ 그대로 계산하면은 똑같죠. 그러면은 EPQ를 예측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죄 현장의 DNA가 A하고 B를 갖는 유전자형일 때 P하고 Q를 통해서 A는 P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Q 값으로 나타나겠죠. 이걸 통해서 계산된 해당 유전자형의 빈도가 낮을수록 자, 이것이 실제로 출몰할 수 있는 그 빈도가 낮을수록 빈도가 낮다. 그러면은 용의자가 진범임을 입증하는 증거의 효력은 더 커지겠다.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자, 가정을 해볼게요. 앞만 봐도 이러한 그 유전자 특징이 나타나는 케이스는 너무 흔치 않아. 전 지구상에 거의 없어. 근데 하필 너한테 그 똑같은 그 유전 형질이 나타나네? 너무 신기하다. 앞만 봐도 네가 용의자인 것이 맞아 그 얘기죠.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코에 점이 났는데 북두칠성으로 점이 났어요. 그런 일이 흔치 않잖아요. 빈도수가 높겠나요? 아니죠. 코에 점이 북두칠성으로 나게 되는 그 빈도수는 아주 낮을 수밖에 없죠. 낮을수록 하필 이 점이 북두칠성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람을 봤어. 그 사람을 찾았어. 그러면은 그 진범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의 효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 그 빈도수가 낮으니까. 누구나 다 그 코에 북두칠성 점이 나타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4번 선지 설명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이 통계적인 예측이 타당하다 하려면은 AGAT가 5번 반복되는 형질이 7번 반복되는 형질보다 생존이나 번식에 더 유리하다는 식의 자연선택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야 된다. 그렇죠? 자연선택은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자연선택의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5번 선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준비되어 있는 문제는 지금 5개죠? 네, 지금 다 푼 것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